자, 우리 앞 시간에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5가지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저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재무상태표를 봤었죠.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우리 재무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라는 건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건데, 그럼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이 되었을 때 우리 법인에 우리가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부채라고 하는 거고,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걸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자산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자본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순수한 법인의 내 돈이에요. 내 돈인데 이 자본은 내 돈이 얼마인지를 측정하지를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 자산에서 내가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이다라고 계산을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본 등식이라고 하면서 제가 적었었어요. 그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로 표현할 때에 위치를 우리가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우리 부채, 타인 자본, 다른 사람 돈인 거하고 내 돈인 자기 자본인 자본하고 이걸 오른쪽인 대변 쪽에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왼쪽에 우리는 우리가 빌려왔던 내 돈이 되었던 가지고 있는 걸 열거해 두는 걸 왼쪽인 차변에 적어 둘 거라 그랬죠. 자, 이제 우리 그 위치를 오늘도 컴퓨터 하면서도 계속 볼 건데 하시면서 자산의 자리는 왼쪽인 차변이구나.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오른쪽인 대변이구나. 이제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익히든 머릿속으로 좀 익혀두세요.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 자리에 있으면 늘어나고 반대쪽에 가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반대쪽이 있으니까 줄었네, 같은 쪽이 있으니까 늘었네라고 내가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리들이 우리 자산은 왼쪽인 차변, 부채 자본은 오른쪽인 대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그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해서 유동성이 큰 항목을 먼저 위에 배열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올 건데, 우리가 유동성의 배열의 원칙에서 유동성이 큰 걸 먼저 배열한다고 했을 때에 유동, 비유동을 먼저 구분을 했죠. 그럼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2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이 있는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건 우리 회계기간의 기말이라고 하는 게 12월 31일이고 기간별 보고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일을 자주 안 하고 마지막 날 하루 할 거라 그랬어요. 그날이 12월 31일이라 그랬죠. 그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면 올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내년 21년도 12월 31일 이내에 뭔가가 실현이 된다면, 만약에 자산이라면 현금화가 되고 부채라면 이걸 갚아야 된다면 그걸 그 이내에 갚아야 되면 유동으로 분류를 할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일어난다면 비유동이라고 표현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 중에 자산이라면 우리는 유동자산, 부채라면 유동부채, 이렇게 구분 통합해서 보면 우리가 외부 이용자들이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앞 시간에 여러분도 유동자산이 1억인데 유동부채가 10억이면 투자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1년 이내 갚아야 될 게 10억인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다 합쳐봐야 1억밖에 안 되면 위험성이 크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구분을 해서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업종의 특성상의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난다면 그거는 유동으로 볼 거라 그랬죠. 우리 제조업의 정상 영업 주기는 원재료 같은 걸 구매를 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걸 판매를 하고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까지가 정상 영업주기예요. 그럼 그 돈으로 다시 이제 원재료를 사겠죠. 그럼 이 영업주기가 우리 보고기간 정률로부터 1년을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구획을 좀 어중간하게 자르게 되면 우리 성과평가라든지 모든 게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유동으로 봐줄 거다. 이 기준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럼 유동성의 배열의 원칙이라는 것,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는 무조건 순서를 유동성이 큰 걸 위해, 그리고 유동성이 점점 낮은 것들을 아래쪽으로 해서 우리 유동자산의 그때 당자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있었죠. 자, 앞 시간에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열심히 하셔서 막 적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컴퓨터 보면 버튼 한번 누르면 걔가 순서대로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서 다음 중 유동성 배열의 순서로 제대로 짝지어진 것은 적혀 있으면 우린 전산이잖아요. 그럼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는 일부러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자산 부채는 일단 크게 유동 비유동인데 자본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언급 안 하는데 제가 상법에서 분류하는 대로 그냥 납입자본이다, 손익자본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납입자본이라는 건 투자받아서 내 돈이 된 거, 손익자본은 내가 사업을 해서 내 돈을 만든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분류로는 제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런 이상한 글자를 썼죠. 그죠? 그건 나중에 뒤에 가도 대다수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본을.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잉여금이라는 게 있었죠. 잉여금은 우리가 돈 남긴 거, 잉여 남아돈다. 근데 돈이 남아도는 걸 잉여금인데 우리가 투자받아서 돈이 남아도는 자본잉여금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 돈으로 남긴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구분을 해서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총액주의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총액주의, 순액주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순액주의라는 것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총액주의인데 이 총액주의는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 자산과 자산을 차감해서 쓰는 표현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건 그냥 순액법으로 표현하는 거지 순액주의를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분류끼리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는 게 총액 표시, 총액주의를 따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었죠. 자, 재무상태표가 우리 재무제표 5개 중에 유일하게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위에 몇 월 며칠 현재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시점에 내 재산이 얼마고 내 빚이 얼마야. 그러니까 내 돈은 이만큼이겠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36페이지에 가서 자, 손익계산서를 또 봤는데 손익계산서는 키워드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리고 수익 비용. 자, 우리 수익하고 이익의 표현은 이제 완전 다른 거다라는 걸 인지하셨죠? 우리는 수익은 매출액으로 내가 판 금액인 거고 거기에 내가 팔려고 물건 사왔다면 사온 원가나 부대 비용이 매출 원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팔았을 때에. 그럼 이제 원가 우리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내 마진이 남는다 표현하는데 그게 이익이었죠. 그죠? 그걸 나중에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로 가면 부가가치가 밸류 에디드라고 쓰잖아요. 그게 콩글리시로 마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라고 했죠. 이 발생주의라는 건 수익은 실현주의를 구현하고 우리가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따지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럼 외상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물건 팔려고 사왔는데 사왔을 때 바로 비용이 아니라 얘를 팔았을 때 대응 원가로 비용 처리한다는 게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라 그랬고, 그럼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걸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손익계산서는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앞 시간에 표현할 때 매출액이다, 매출 원가다, 매출 총이익이다. 거기에 우리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나누고 있었죠. 그 구분은 꼭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에 물건만 가격만 가지고 이익이 얼마냐, 우리 실무에서 중간 마진이라고 사장님들이 이야기한다는 그 금액도 외부 이용자가 중요하고, 그럼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영업활동에서 번 이익이 얼마이냐, 또 딴짓거리 해가지고 돈을 손해보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해서 이익이 얼마이냐, 이걸 다 구분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구분들은 또 이번 우리 전산이니까 컴퓨터를 또 클릭하면 하면 이 공식이 순서대로 보여요. 그럼 이 분류는 무조건 분류를 나눠서 표시해야 되지, 그 분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험에서 오답 지문이에요. 중간에 매출 총이익이라는 분류가 있었어요. 그거는 생략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으면 우리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 간략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추석을 볼 건데, 자, 간략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얘네들이 재무제표고, 재무제표는 안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금 흐름표는 키워드가 일정 기간 현금주의,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자, 이게 먼저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우리 재무제표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가지고 다 해요. 심지어 재무상태표도 발생주의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발생주의로 하다 보면 외부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오가는 기준 현금주의로 유일하게 보여주는 재무제표인데, 자, 우리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그건 알 수 없겠죠. 그럼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 이유를 봤더니, 자, 우리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죠. 그럼 또 우리 통장 잔고가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줄었다고 안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이 현금 보유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기계 장치를 사면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간 건지, 아니면 빚 갚은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현금이 움직인 기준으로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든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현금의 흐름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구분을 해서 이 현금 흐름이
올해 기초 시작할 때하고 기말 끝날 때까지 어떻게 증감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유출 유입이 일어났는지를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시해줘요. 이 현금의 흐름에 대한, 현금이 오간 거에 대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에서는 기준점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일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 기간 동안 현금의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주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자본 변동표인데, 우리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재무 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어느 게 제일 우리 기업한테 중요한 거죠? 당연히 순수한 내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회사한테 좋은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변화에 대한 걸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었는데 봤더니 주주들한테 배당해주기 싫어서 주주들의 주식을 사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주들은 다른 타 주주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배당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으면 더 좋은 현상이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회사의 자본이 늘어났는데 그냥 주식을 막말하고 막 뿌린 거예요. 주주수만 늘어난 거야. 그렇다면 나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처럼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의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앞에 자본 분류 5개 썼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분류로 각각 분류별로 1년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순수한 돈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럼 내가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순수한 돈이 증가가 생겼는데 이익으로 인해서 증가가 생겼다면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것인데, 이걸로 증가를 하고 있었다면 별로 좋은 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껍질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이 주석은 아주 각광받는 트렌디한 재무제표예요. 이 주석은 원래 참고 자료처럼 보여주는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번호를 걸고, 그리고 책 아래쪽에 1번 이렇게 해서 설명 적어 놓는 거 있죠. 책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죠. 혹은 여기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면 뒤에 부록처럼 이렇게 적어 두는데, 얘가 주석이에요. 그럼 이 주석이 재무제표라는 표현은 좀 신기하죠. 근데 이 주석은 우리가 외부 이용자가 이 앞에 있었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 외부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우리 유용한 정보들을 여기에 다 담아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한 번 더 언급했던 유동자산이 1억이고 유동부채가 10억이면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동부채 10억인데 그 은행하고 매년 10년간 매년 갱신계약하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계약은 1년이니까 유동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외부 이용자한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0억은 지금 아직 이제 1, 2년밖에 안 지났고 아직 7년 동안 안 갚아도 돼. 그럼 만약에 그냥 길게 한 거였으면 비유동으로 가 있었을 건데 매년 갱신 계약이라서 유동이 있다면 그 유동 부채 있는 쪽에 적요를 걸어서 이 부채에 대해서 매년 상한 갱신 계약인 하약서를 은행이랑 넣어둔다면 올해 안 갚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냥 유동자산 1억만 있으니까 부채 10억은 우리한테 걸림돌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한 정보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게 주석이에요. 이 주석의 시작은 우리 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규칙이 두 가지를 쓰고 있다라고 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아마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쏘던 2000년도 이전부터 쏘던 옛날 구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옛날 기업 회계 기준 쓰는 회사는 사장님이 돈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별로 안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 변경을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변경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외부 이용자한테 돈을 투자받거나 빌릴 생각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사업해요. 그럼 굳이 비용을 들여서 재무제표의 회계 기준을 바꾸는 필요는 없거든.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효익과 비용의 관계를 고려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돈 빌려 쓸 생각이 없는데. 그럼 회사 만약 옛날 기업 회계 기준 그대로 쓰고 있는 회사는 사장님이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외 지금 저와 같이 하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인데 이 주석 시작에는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가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회계 법인이 임정 외부 감사로 해서 인정해 준다. 이런 게 적혀 있고 그다음부터 정보가 적혀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트렌디하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우리 재무제표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시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 회계 기간 동안 한 번 보고를 하는데 이걸 외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요. 과거 옛날에는 이제 경제신문에 게시를 하고 그리고 관내에 게시물을 며칠간 붙여야 되는 걸로 이제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법 안 쓰고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회사 경영에 대한 그 회사 경영 상태나 이렇게 해서 올려두면 그 공시를 다 한 걸로 가름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회사도 우리 회사는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데 회사 소개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회사 소개 홈페이지를 만든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걸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공시를 해야 되는 몇 가지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그냥 소개 홈페이지 정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사용을 해요. 그럼 그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컴퓨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우리 링크 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누르면 다른 위치로 넘어가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식 하시는 분도 엄청 많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지신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열면 오만 때만 걸 마우스를 올리면 전부 다 뭔가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누르면 뒤로 다 넘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증빙하거나 입증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주석에다가 온통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석이 만약에 출력을 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냥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많은 양이 지금 들어가 있을 만큼 요즘 주석이 트렌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IFRS를 쓰는 회사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죠. 원칙 안에서 적지를 하래. 그럼 자기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어디 그 경제학 책처럼 막 내용이 들어가 있고 주석 속에 그래프 그림도 있고 막 그래요. 보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요즘 이야기인 거고, 자, 그럼 자, 이런 장부를 보신 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부 중에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자, 이익잉여금 사업에서 남아도는 돈을 처분 배당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법인의 주인들이 주주예요. 배당하는 걸 우리 계산해 둔 서식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날 주주총회 하면서 현금 배당 얼마 합시다, 주식 배당 얼마 합시다,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남겨서 배당하고 남은 돈에 올해 또 돈 남긴 거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결의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 옛날 우리나라의 재무회계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재무제표였어요. 옛날에는 재무제표였는데 얘가 지금 현재는 재무제표가 아니게 된 게, 우리나라는 IMF라는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IMF 시절에 겪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제일 노력을 많이 하고 유치했던 게 외국의 투자를 받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외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회계 지식하고 기준하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회계 기준하고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망해가는 나라의 기업의 회계 기준을 공부해서 투자할 확률은 낮겠죠. 외화는 유치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도 채택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손보기 시작했던 게 IMF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였어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얼마만큼 배당 받았는 게 궁금해해요. 옛날에 지금 이건희가 이승에 있는지 저승에 있는지는 모르죠. 장례식은 안 했는데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삼성에서 배당 받았을 때 그 배당이 얼마다가 뉴스 일면에 나올 만큼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은 그런 걸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조금만 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식을 얼마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 배당했대. 그럼 걔 얼마 가져갔겠네? 그 아는 걸 외국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엄청 꺼려하다 보니까 이걸 재무제표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재무제표에서는 뺐는데 외국 사람들은 얘가 싫다지만 저 같은 한국 사람은 얘를 봐야지 투자하거든. 왜냐면 저는 그래프가 아니라 배당 잘해주는지를 봐야겠는데 배당 잘해주는지를 보려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얘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니까 그럼 이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 주석 속에다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넣어두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면.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이제 주석 속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그런 재무제표가 아닌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회사에서는 무조건 얘는 작성을 해요. 무조건 작성해요. 그 이유가 법인세 신고할 때는 같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작성은 할 건데 이제 재무제표로는 외부 영리한테 표출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37페이지에 주석 적혀 있는 아래에 주석구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걸 본 거예요. 자, 우리 첫 시작부터 제가 막 말로만 떠드니까 졸리고 재미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컴퓨터를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교재는 407페이지를 펴시고 (407) 말고 409페이지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바탕화면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나요?
지금 이 아이콘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못 찾으실까봐 이제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은 기출 문제 푸는 거에 대한 거고, 파란색으로 K랩 교육용 세무사랑이라고 적혀 있는 거 찾으시고.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시험 때 사용할 프로그램이고, 우리 그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랑 프로나 세무사랑 2로 해가지고 우리 세무사 사무실용 버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 두 개를 섞어서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집에서 다운 받으시려면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전산회계라고 치시고, 한국 세무사회라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협회 사이트 들어가시니까 전산회계라고 치시면 한국 세무사회 공인 자격 시험이라고 있죠.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정도까지 하셔야 될 숙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자, 한국세무사의 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어드릴 숙제가 회원가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고 우리 다음 주까지. 이번 월말 전에 단체 접수를 하는데, 자,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보려면 제가 접수 받는 것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체 접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이랑 저 선생님만을 해서 세무사의 직원한테 토스해서 우리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지금 현재 개별 접수하면 접수가 안 돼요. 왜냐면 한 5,000명 접수하는데 자리가 3,000명밖에 안 돼서 시험 접수 못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자리에는 우리가 미리 먼저 선점해서 직원이 넣어주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여러분 생년월일하고 이름 3개가 있어서 일치되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가입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줘야 돼요 라고 말하면 저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회계 1급반이 제일 걱정이 가입 바쁘셔서 못했다가 닥쳤을 때 못해서 제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시험 접수 못하신 분이 가끔씩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이디는 좀 만들어 주세요. 가입할 때 사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진은 동물 사진 넣어도 돼요. 나중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만 이제 본인 사진으로 바꾸시면 되니까 그 전에 아무 사진이나 해서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여기에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지금 다운받지 마세요. 우리 컴퓨터는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여기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이거 클릭하셔서 집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으로 설치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이 프로그램은 맥에서는 안 돼요. 우리 맥북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얘는 윈도우에서만 되니까, 이건 실무 버전도 똑같아요. 맥에서 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만 깔아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 프로그램 이름 화면 나오셨나요? 나오셨죠? 자, 첫 번째 종목 선택이라는 게 위에 있는데, 이 종목 선택은 메뉴 수의 차이가 난다 보시면 돼요. 급수에 따라서 시험 볼 때 써야 되는 메뉴가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차이인 거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프로그램의 메뉴하고 위치하고 메뉴 수가 시험 볼 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시험 때하고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보는 게 우리가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할 건데, 지금 회사 코드
적혀 있는 곳에 말풍선 표시를 눌러 보시면, 이거 눌러 보면 회사 종류가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치하시면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반은 오전 반, 오후 반, 그리고 지금 우리 반, 그리고 주말 반이 전부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제가 나눠 가지고 시켜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우린 첫 시작할 때 아무것도 회사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아니면 자, 지금 이 상태에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컴퓨터 눌러 보세요. 그리고 C 드라이브가 있죠. 폴더에 C 드라이브. 이건 집에 가서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반 깨끗하게 쓰려고, 처음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 Klab DB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들어가면 Klab이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 또 들어가면 숫자로 되어 있는 폴더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0으로 된 거 말고 숫자로 된 폴더만 우리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숫자로 된 폴더들만 전부 다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도 뭐 다다음 주 되면 그렇게 하실 건데, 내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알아서 다 불러 쓸 수 있을 실력이 다다음 주 되면 다 여러분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도 내가 하려 했는데 없네? 그럼 또 자기가 알아서 불러와 가지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제가 매정하게 없애버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지우셨으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래에 회사 등록이라고 버튼이 있죠. 지금 여기 아래 회사 등록이라는 버튼, 자, 예,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어요. 회사 코드 재생성 클릭해서 예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면 이렇게 돼 있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첫 시작할 때 회사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못 해요. 그럼 첫 시작할 때 이제 회사 등록을 눌러서 우리가 회사를 하나라도 등록을 해야 프로그램 메뉴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09페이지를 보고, 자, 실습 예제 1번에서, 자, 우리 주식회사 다음전자는 원재료 구입하여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며 단기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코드 1111로 등록하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우리 등록번호, 얘가 사업자 등록번호고, 자, 3번에 보시면 개업 연월일이 적혀 있죠. 개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업무를 개시한 날을 개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게 문 연 날이 아니고. 그럼 업무를 개시한 날이 있는데 아래쪽에 종로세무서장에 적혀 있는 날짜가 있죠. 이 날짜가 두 개가 일치 안 하죠. 이 아래쪽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날이에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이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법에 가서 제가 이 기간의 의미나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은 법인인격체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처럼 법인 등록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종로구죠. 그러면 이 사업장의 소재지를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구 이름 생각해 보면서 그 구에 세무서라고 붙이면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 관할 세무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먼저 회사를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면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르고, 자, 이제 좌측에 코드 쓰는 곳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숫자를 주로 쓸 건데, 숫자는 자,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우리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제 숫자는 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와 엔터도 그 오른쪽 아래에 엔터가 있어요. 숫자 키패드 오른쪽 아래에 이제 그 엔터를 사용을 주로 하셔야 돼요. 한글을 써야 될 때는 당연히 키보드를 쓰는데 숫자는 오른손으로 치는 연습을 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많이 하시거나 자유롭게 하시거나 하면 왼손이 자유로워야 돼요. 왼손은 영수증 만지거나 다른 거 만져야 되고 오른손으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쓰시는 게 조금만 써보시면 얘가 왜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회계 담당자용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코드 번호를 1111 하라고 했으니까 코드 번호 숫자 1111이라고 치고, 자, 회사명은 동그라미 1번에 상호에 주식회사 다음 전자고 쳤으면 엔터를 치고, 다음 구분은 법인이죠. 1번 눌러서 법인이고, 우리는 사용하려고 한 거니까 0번 사용. 자, 그렇게 하니까 오른쪽으로 커서가 왔죠. 자, 그럼 회계 연도에서 위에 보면은 8기라고 적혀 있는데 7기라고 그냥 글자를 좀 수정해 주세요. 예, 8기 적혀 있는데 얘가 7기라고 수정을 좀 해주세요. 8기가 아니고 7기. 그럼 회계 연도는 7기면 자, 7 누르고 나서 다음 넘어갈 때는 엔터를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방향키를 누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 7이라고 치고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렇게 쓰시는 분은 언젠가 한 번은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하고 입력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썼으면 엔터를 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음 2020년 1월 1일 0101이라고 치면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이 날이 맞냐라고 적혀 있는 거고, 맞으니까 그럼 엔터 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다음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는 101-21-112-37. 자, 그리고 중간에 동그라미 4번에 법인 등록번호 110-111-377-6387. 대표자는 전우경.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대표자 외국인 아니라는 건 알겠죠? 자, 사업장 주소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풍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누르면 팝업 창이 뜬다라는 표시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죠? 자, 아직 치지 마시고, 자, 그럼 우리 다시 얘를 창 닫으시고, 자, 이번에 지금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회계 프로그램들은 내가 뭔가 도움을 받거나 우리 팝업 창 뜬 거 도움창이라고 하죠. 그 창을 열고 싶으면 이런 마크가 없더라도 일단 F2번을 눌러보면, 우리 키보드 위에 F2번 누르면 이런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F2번을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든 뭔가가 뜰 거니까
자, 우리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에이든 뭐 아이큐보든 세이비든 전부 다 F2번 키를 누르면 도움창이 떠요. 자, 그럼 뭐 주소 쓰는 거야. 우리 뭐 회원가입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종로 5길 띄워서 76이라고 하면 검색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 본점 소재지가 상동 위와 같다라고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내려오고, 다음 업태는 제조, 종목은 전자부품, 업종 코드는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고,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 번호 없으니까 엔터 쳐서 넘어가고, 또 법인 구분은 내국 법인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아무 때도 안 적혀 있죠. 그럼 모르는 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설립 연월일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지금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는 데는 설립 연월일이 적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설립 연월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설립 연월일하고 개업 연월일은 똑같지가 않아요. 법인을 설립 태어난 날이랑, 그래서 그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얘 안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지 않는 건 뛰어넘고, 개업 연월일은 동그라미 3번에 2014년 5월 1일이고, 자, 사업장 동코드는, 자, 우리 여러분들 집 신주소를 입력하셔도 뭔가 구입하시려고 회원가입하거나 하면 신주소 쓰고 나면 무슨 동 이런 거 나오죠. 아직 대한민국은 많은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금 중에 지방세법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건 아직도 동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송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업장 동코드에서 여기서 F2번 눌러보시고 수송동이라고 치면 종로구 수송동 보이죠? 종로구 수송동 확인 누르시면 되고, 뭐 본점도 상동 같다라고 했으니까 F2번 눌러서 수송동이다. 자, 그럼 관할 세무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그냥 상식처럼 두시면 돼요. 지방세 법인 구분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회사 이름 보면 앞쪽에 주식회사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뒤쪽에 주식회사 붙어 있는 거 있죠. 주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게 있고 뒤에 붙어 있는 거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국세에서는 없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그걸 가지고 구분을 좀 지어요. 그래서 아래에 지방세 법인 구분이 있는데, 얘 F2번 눌러보시면, 그래서 앞쪽에 주식회사가 붙었냐 뒤쪽에 붙어있냐, 우리는 지금 앞쪽에 주자가 붙어있죠. 그래서 주식회사 땡땡, 이건 그냥 상식으로 하시라고 해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회사 등록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얘는 회사를 처음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등록을 하고 이제 창 닫으시고, 창 닫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회사 코드에 여기 말풍선이나 F2번 누르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1111 회사가 있죠. 이 회사를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메뉴가 들어와요. 자, 이 메뉴가 우리가 시험 볼 때에 사용할 메뉴고, 여기 회계관리 탭하고 오른쪽에 부가가치 탭하고 이 두 군데에 있는 메뉴들을 우리가 조회하거나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지금 기초정보관리라는 우리 여기 메뉴 안에 회사 등록이라는 우리 메뉴가 있죠. 그럼 이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방금 우리가 회사 등록했던 메뉴가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럼 이 회사 등록 메뉴 있는 이 여기는 나중에 우리가 시험 때는 이 회사 등록은 우리 회사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사용할 거예요. 시험에서 우리 회사가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업종 오태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시험에 나오면 그때 우리는 회사 등록 메뉴로 가서 이제 우리 회사의 정보를 바꿔주게 될 거예요. 방금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려고 들어간 거지만 시험에는 만들어진 회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금 여기 회사 등록으로 가서 변경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 등록에서 다른 거는 그냥 보고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사업장 주소하고 사업장 돈 코드를 쓰니까 관할세무서가 알아서 바뀌어서 우리가 손을 안 댔었는데 시험 때는 인터넷선을 뽑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우편번호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우편번호 생략하고 쓰래. 그럼 이거에 대한 게 컴퓨터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종로구에 있던 회사가 마포구로 갔어요. 그러면 주소만 마포구로 바꾸면 안 되고 얘가 바뀌면 얘 관할세무서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바꿔서 정말 어이없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구마다 관할세무서가 있으니까 어디 구로 이사 가면 시험에서도 관할세무서를 변경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틀릴 거 없어요. 뭐 대표자 바뀌었다, 뭐 업태 종목이 변경되었다, 이건 쓰기만 하면 될 거니까. 그러면 관할세무서 변경만 실수 안 하시면 크게 어렵게 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 메뉴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이 다음 작업들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